me, my nights are long, my nights are lonesome. Tell me, my days are blue.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시아 미디어 칼처 팩토리에서 활동하는 잭 알머문이고 저도 이제 독립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표는 아니고요. 국장 나부랭입니다. 네.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영등포에서 인권활동이라든가 뭐 장애인분들을 이제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수강 신청 연출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2021년 서울 영등포 초단편 국제영화제 문화다양성 특별전 GV를 진행하게 된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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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관객들 앞에서 직접 뵙고 두런두런 이렇게 앉아서 서로 소개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이러면서 참 이 GV를 진행하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전히 4단계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감독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컬처 팩토리 세갈맘 감독님을 모시고 이렇게 줌으로 이제 온라인 GV를 진행을 하게 됐네요. 저는 약간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줌이라는 게. 네. 줌으로 회의 좀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다들?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줌 속에서도 약간 정을 느끼는 정도 이제는 아, 좀 역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이는 줌으로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그렇죠. 어색하네요. 네. 그러게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집이나 뭐 어떤 업무를 보면 회의 같은 거 하면 끝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네,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실감이 안 나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GV를 진행하느라고 아주 차려입을 입은 건 아니고 이제 화면에 맞게 새까만 걸로 그냥 입고 나왔는데 사실 아래에는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줌 회의할 때 위에는 뭐지 이렇게 수트를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태양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아,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마스크 벗어야 되나요? 아니요,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도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영등포 영화제 이제 개원예술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된 이태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다양성 특별전 이렇게 어떤 대화들을 나누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프간 어쨌든 난민들을 한국 정부가 이제 수송해서 한국으로 싣고 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사실 이제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난민이라고 하기에는 뭐랄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이제 아프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탈리반이 이렇게 정권을 이제 이미 잡아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수송기로 한국에 실어와서 그리고 한국에서 지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오늘 방침이 발표가 됐고 저는 그게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포털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다행히도 뭐 요즘 뭐 스포츠 연예면은 댓글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깔끔한 마음으로 이제 기사들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정치 기사들은 여전히 그렇지가 않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는 순간 굉장히 쓰라린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왜 난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느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댓글들이 한 90% 정도로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감독님들과 이제 사무국장님 그리고 세갈맘 감독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들었던 영화도 이제 청소년 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제가 가장 밀고 갔던 키워드 한 개가 난민은 그저 우리 곁에 있는 친구이다거든요. 친구일 뿐이다도 아니고 친구이다라고 제가 네. 굳이 명시했던 이유가 그들이 난민이라는 그런 자격 요건 이거이기 전에 그냥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게
뭐 그들이 난민이라서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삶에 대해서 지금 워낙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는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건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도덕 시간부터 윤리 시간부터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상식면에서 다가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아닌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 새갈마음 감독님께서도 사실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영화들을 만들어 오셨고 많은 난민분들을 실제로 돕고 만나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인 저변에 가지고 있는 그 난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진짜 거부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영화를 만드시면서 뭔가 좀 그래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뉴스에 이제 댓글 다루는 숫자가 이제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택시를 타면서 아니면 뭐 제가 영화를 만나서 다양한 관객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한국도 그 난민 어떤 역사가 있었고 2.25 전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난민에 대한 반대하는 것보다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어떤 혐오, 이슬람주의자들이 뭐 이렇다, 이슬람이면은 뭐 특히 기독교회 쪽에서는 약간 반대가 되게 많고 뭐 이슬람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인다. 그런 혐오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일을 안 한다. 뭐 우리 일자리를 뺏긴다. 그런 듣기 보면 뭐 테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씩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이제는 이제 피난이라는 이제 단편 영화를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피라민에 대한 얘기, 이제 난민이랑 이제 그런 영화를 이제 해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관객들이.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어, 도와야 된다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부감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없을 거냐. 그거는 실제로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는데, 근데 정부는 그 부분에서는 존재하는 그런 역할 목소리를 이제 못 내는 거 하나 있고, 네. 사람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 거부감 있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고, 이제 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저도 이제 기하를 하고 이 사회에서 이제 섞다 보니까 별거 없다. 이제 우리가 한 4-5년 전에 제주도 이집트 난민들 생각을 해도 우리 사회가 뭔가 대단하게 혼란스럽다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아무렇지 않았고 그분들도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고 제주 도민들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도움이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 난민에 대한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시끄러운 거 아니라 이분들이 결국 이제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난민들이 오고 싶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내가 난민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에 가겠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어디 갈 수 있으면은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숨막기 싫어가지고 숨어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약에 봐줘야 되고, 이제 쉽지는 않지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많이 조금이라도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뭐라고 희망은 좀 있어요. 예. 사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어떤 난민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거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난민들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살아온 경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아마 예멘 난민의 경우를 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사회가 조금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제가 본 댓글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태한 감독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이제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에서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해서 이제 사실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같은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실 그 기사에도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반적인 사회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직접 캐스팅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사로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단 이런 다양성과 이런 어떠한 좀 사회적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에서 왜 관심이 원래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3년을 말레이시아 영국 국제학교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었는데, 한국에 넘어와서는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제가 우연히 그 민혁군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 기사를 통해 그 기자님과 직접 연결을 하고 통화를 하고 해가지고 우연찮게 민혁이가 연결이 되었는데, 민혁이가 마침 그 되게 영화 이런 배우 쪽이나 되게 연예계 쪽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다행히 네, 죽이 착착착 맞아서 동갑이거든요, 또 제가 그 친구가. 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제 실제로 난민 신청을 했고 이렇게 난민인 두 주인공을 실제로 캐스팅을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사실은 극영화를 찍으신 거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민혁 씨를 처음 이제 캐스팅해서 사실은 이제 배우들을 써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실제 인물을 이제 캐스팅을 함으로써 뭐랄까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가 허물어진 듯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인물을 캐스팅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민혁 군을 실제 실화의 주인공을 제가 영화에 함께 제가 제작하는 것도 저한테도 의미가 있겠지만 민혁 군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미 친구들과 이미 무언가 이룬 상태에서 그거를 자신의 꿈과 대입을 시켜서 다시 영화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가 가진 힘이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 팩트에다가 정서를 담아서 관객에게 감정을 이입을 시키고 그 감정을 이입시킨 걸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뭐 이러한 정서적인 면을 건드리는 게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혁군과 실제 주인공과 실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한테도 있었고 그 친구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다 울었어요, 심지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중에 울었는데 감사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이게 나에게도 어떤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혁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이란인이면서 한국에서 아예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너무나 그냥 지금 젊은이들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연습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관객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그마한 일상적인 편견까지도 확 깨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은 이 슈퍼스타를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장님. 네, 사실은 저도 슈퍼스타 되게 정말 다른 영화들도 되게 재밌고 긴장감 있었지만 슈퍼스타를 되게 긴장하면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에 집회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가 지금 아이돌을 나가려고 해서 아이들이 응원하는 건가? 그리고 또 집도 좀 잘 살고 보니까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도대체 뭐지라고 끝까지 보다가 또 중간에는 이 친구 옷을 후드티 하나만 추운데 다른 애들은 따뜻하게 입었는데 후드만 입길래 이 설정은 뭐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 터진 거죠. 저도 되게 뭉클했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 성인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 배제와 배척의 세상에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그 통합 이상의 포용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보다는 포용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포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옆에다가만 앉혀놓고 데리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교감하면서 좋아하는 게 진짜 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45명이 집회를 주도했다 딱 얘기 나오는데 아 이게 포용이구나. 이태한 감독님 잘 잡아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후드티의 설정은 뭐예요? 후드티는요, 그 친구만 계속 춥게 입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 춥게 입고 있다가 그 친구의 집에 갔을 때도 왜 이렇게 춥고 입고 있냐. 그 친구는 계속 웃고 있고 한 번도 뭐 자기가 힘들다고 내색하거나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해주지만 본인은 되게 센 척하고 아 괜찮다 나는 뭐 별거 있겠냐 나 원래 한국말 잘한다 우리 아빠가 못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내면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애가 내일 난민 재판으로 내가 한국에 남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애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센 척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허함 기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외롭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이기 위해서 패딩을 안 입혔어요. 깊은 뜻이 있었군요. 세갈마음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슈퍼스타 감독님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세상에 영화 만들기 전에 대본을 제가 봤어요. 그 아버지 역하는 사람이 섭외해도 제가 해드렸어요. 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있으시군요, 영화랑. 감독님도 모르고 감독님 이제 아버지랑 친구분이 언제 부탁을 해서 그때 내가 이제 마속에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대본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왜냐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난민이라면 하면은 그게 쉬운 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난민이라는 사람이 또 성소년이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결정을 대본의 상황에서 나왔었는데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섭외해주고 나중에 이제 영화를 만들고 8년 언제 내가 뭐 이 소다분변 영화 이제 전에 봤어요. 그래서 보고 되게 그때 아버님이 한번 사무실 왔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감독님도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되게 나도 이제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 한국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그 말투 그냥 특히 서로 친구인데 서로를 뭐가 싫어하나? 그런 거는 이제 잘 표현을 해냈더라고. 대본에서도 그렇고, 뭐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보다 이제 이 소수자의 얘기하기가 결국 쉽지는 않아요. 뭐, 영화를 내가 찍으면은 많은 사람들 봐야 되는데, 근데 소수자 얘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영화를 볼까? 그런 고민하는 감독들도 있고, 특히 또 아직 그렇게 감독님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았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대단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영화도 제가 이제 잘 봤고 아무튼 대본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영화에서 그 장면 하나하나 되게 고민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예.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너무 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동료 감독의 입장에서 임지 감독님은 슈퍼스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엔딩 크레딧에 혹시 이름이 김민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하면서 좀 봤어요. 뭔가 이게 실제 인물 같다는 느낌을 영화를 보는 내내 받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난민 문제가 굉장히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또 이 난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또 무작정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없는 사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저희는 이미 미디어에서 극단적인 모습들만 보면서 자라왔고, 그래서 이런 과도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무작정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분들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역시 집단에서 개인으로 들어가면
개인 모두가 너무나 나와 같은 존재고 정말 친구 같은 존재고 당연히 포용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 난민이든 혹은 어떠한 소수자든 그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극영화 같은 다큐멘터리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는 약간 농담인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중학교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 혼혈인 이제 남자애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근데 그 갑자기 한국 애가 그 친구한테 야 깜뚱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제 친구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을 쟤한테 하면 어떡하지를 두근두근 하고 보는데 그 흑인 혼혈 친구는 뭐래 고추도 작은 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세대에 같이 어쨌든 친구로서 자라온 세대들은 저런 농담도 그냥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그냥 친구로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농담은 아마 편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이미지 감독님의 수강신청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한석규랑 이제 그 심은하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가장 이제 가슴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한석규가 이제 자기 아버지 이제 암이 걸려서 곧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비디오 녹화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언제나 한국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수강 신청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감독님이 이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한국에서 너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를테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가서 요즘은 주문을 할 때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중년 이상의 한국인들이 이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하는 법을 몰라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이제 뉴스를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서울 시내버스가 현금으로 돈을 낼 수 있는 통을 완전히 없앤다는 뉴스를 엊그제 봤어요. 이렇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훨씬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사회가 되어갈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빨리 바뀌어도 되나라는 어떤 고민 같은 게 많이 들었는데 이미지 감독님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떠올리셔서 쓰셨고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초급 단편 과정이라고 해서 서로가 쓴 원작을 서로 각색을 해서 연출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각색한 이 원작은 노년의 배움의 어려움에 대한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영화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이 디지털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엄마랑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녹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노인분들 상대로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그 수강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받아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난민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에서는 정말 어떤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불화, 그리고 세대 간이 어떤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서로 정말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영화를 보고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무국장님? 사실 보면서 전 두 가지 측면을 느꼈는데, 하나는 저희 아이가 이제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똑같이 그 육아에 대해서 엄청 기대고 살았는데, 이 나라에서의 엄마가 또 할머니가 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돌봄과 그 육아를 오롯이 개인이 지금 가정에서 책임지다 보니까
자기의 꿈도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사는 현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좀 울컥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새로운 꿈을 이제 찾아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저는 어떤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길,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도 한번 올라타 보겠다, 정보를 한번 얻어보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었는데 단 하나, 경로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결국 정보의 소외 계층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생각, 저는 정보 소외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정보 소외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난민이며 또 이제 저희 장애인 쪽이며 다 글을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면 그 세상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모든 그 배움의 모든 경로를 한순간에 막아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잘 캐치해내셨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해갈마문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이 수간 신청서 이 영화가 진짜 우리 사회 이제 모든 거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턱을 우리가 너무 높게 하고 있다는 거는 보여줬고, 그 한 세대의 어떤 얘기지만, 근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거 난민이나 이주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백신 예약을 한다고 해서 예약 들어가면 거기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 없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되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 이제 우리처럼 이제 말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결국 이거는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장애인 분들 중에 이제 소어 통역이 없으면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거는 같이 이제 따라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됐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지 않냐. 그 영화에서는 그거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도로나 건물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도로도 넓혀지고 있고, 근데 우리 마음, 다른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는 생각, 그런 거는 이제 좁아주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이제 세대 간 어떤 그런 걸 보여줬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모든 부분, 우리 사회 우리가 먼저 어떤 지금 벽을 또 낮춰야 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하게 할 건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은 되게 나도 되게 재밌게 보면서 어떻게 할까, 특히 그 어르신 그 할머니 역 손주가 와서 뭐 하라고. 근데 나도 이제 그거 보면서 내 그 조카 있거든요, 서재 아들. 걔가 와서 가끔 내가 하는 게임 걔도 하거든요. 와서 나한테 가르쳐줘요. 이모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아이 입장에서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갈 건지, 그런 영화가 같아요. 그런 질문, 우리한테 던지는 그런 질문하는 그런 영화가 돼서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뭐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많이 만들지만 그렇게 깊게는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되게 나한테도 되게 좋은 공부하는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태양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감독님의 영화로서. 저는 이 영화가 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불화가 다 소통의 부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소통은, 그러니까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정확하게 얘기한 거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큰 주제 안에서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되게 너무 이렇게 담담하고 소중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근데 원래 제가 8월 크리스마스를 제가 저도 이게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허진호 감독님의 8월 크리스마스 정말 좋아하는데, 허진호 감독 8월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연출은 되게 어떤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 상황과 길게 늘어나야 될 대사들을 한 카트, 한 씬, 뭐 한 상황으로 보여줘서 그 정서를 전달하는 게 연출이다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강시장이라는 영화는 제가 이전에 어떤 다른 단편 영화에서보다 더 담백하게 익숙한 걸 담아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일상적이면서도 정말 깊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좀 좋았습니다. 네, 정말 조금 전에 이태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일상 속에 어떤 굉장히 일상적인 순간 같은 것들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그 배우들의 연기 지도라든지, 저는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은 진짜 가족인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연기가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 배우들을 선정을 하셨고 어떤 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만드시면서 배우들을 지도를 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일단 주인공이신 할머니 역할을 하신 분은 저는 가장 평범한, 누가 봐도 우리 엄마랑 비슷하다, 우리 할머니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이미지의 배우분을 섭외를 했고요. 근데 평소 성격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엄마가 있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디렉팅을 드리면, 또 배우님도 본인의 딸과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실생활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연기를 해주셨고, 또 그 딸 역할을 한 김현정 배우분은 저랑 그전에도 작품을 몇 번 했던 배우라 가지고, 네, 평소에 워낙 얘기가 잘 통해서 연기에 대한 제가 걱정은 없이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평상시처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아역 배우분도 그렇고, 네, 그전에 저랑 한두 번씩 다 작업을 했던 분이라서, 네, 평소 모습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그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그냥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가면서 그냥 정말로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붕괴되면서 끝이 나는 걸 혹시 굉장히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스릴러처럼. 그런데 마지막에 어쨌든 컴퓨터를 앞에 두고 딸이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걸 보고, 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타협 같은 것들을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예. 저는 사실 그 엔딩이 조금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저희 엄마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저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막 엄마들이 본인의 배움을 위해서,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리를 박차고 내 손자 손녀를 모르쇠 하실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어머니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가장 이게 현실적인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배움은 계속 하되 집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고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계속 이제 방에 있는 손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조금 슬프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엄마의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배움을 또 이어나가시니 이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조금 혼재되어 음. 있는 엔딩이다. 저는 네,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사무국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이번에 이제 국제 영화들도 꽤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제 너무 멀다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다룬 이제 루이스의 신발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정말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세대 간의 소통 혹은 난민 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어떤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앱이 새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계단들을 이렇게 뭐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한 그런 앱도 나왔다는 제가 이야기를 네네.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깔아야 할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답답하면서도 궁금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의 속도냐, 이 복지부 이게 장관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지금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뭐 어플도 나오고 이렇긴 한데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무장애 공원이라든가 무장애 산책로 그리고 등반 코스도 만들고 뭐 그렇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더 빨리 된 거는 그게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편의시설 깔고 근데 아까 뭐 돌봄이라든가 그 케어라든가 어떤 안전에 대한 것, 그 약자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제도를 바꾸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시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탈시설에 대한 정책들이 막 이렇게 20년 로드맵이 나오고 좀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장애 쪽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난민분들이나 다 이제 아까 이제 배제와 배척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는 좀 마음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불편하게 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 숨겨놓는 거죠.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꾸준히 계속 이제 앞으로 나와서 투쟁을 하시면서 이제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저는 그 I'm 소파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요양시설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버튼을 여기서 누르고 막 가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나가고 이래도 됐을 텐데라는 그냥 재밌는 생각도 해봤는데 전 재밌었던 게 그 한 분이 처음엔 누르다가 안 되니까 두 분이 모이고 나중에 세 분이 모여서 막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짠했던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그 약자들의 연대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집에서 나오는 건 그분들은 탈시설일 수 있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데 혼자 안 되니까 약자들끼리 뭉쳐서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통화를 할 때 뭐 애들한테 그 손자였나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갈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일상을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을 꿈꾸는 건데 그 일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이 연대를 하고 그거를 뜯어 막 말리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사회 단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자폐인분 얘기는 좀 이따 물어봐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미지 감독님의 작품 같은 경우, 수강 신청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어떤 정보로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 아까 세갈마문 감독님께서도 잠시 그 어쨌든 난민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어쨌든 그 언어를 통해서 어쨌든 디지털 세계에서 좀 정보가 소외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오히려 더 소수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떤지 삼국장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지금 가장 지금이 최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온라인화되고 서비스도 온라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조차도 지금 줌에서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물결이 지금 다 정보화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을 때 자꾸 뒤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장비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집안의 와이파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교 수업이 다 온라인 줌으로 다 진행할 때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옆에 있는 가족이나 그 보호자들이 또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의 그 고통들을 겪고 있으면서 참
정보 접근 자체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건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디지털 관련한 그 정부 정책 사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그 뭐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실을 좀 만들어주거나 뭐 VR 그리고 IoT로 활용한 그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번 믿어봅니다. 그렇죠.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믿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패배감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다들 이제 믿으면서 영화도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미지 감독님은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수강 신청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영화가 있으신지. 저는 사실 수강 신청 이후에 네. 요 지금 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고 이제 코로나까지 오면서 정말 어르신분들이 저는 사실 코로나가 와도 여행 가지 못하는 답답함 외에는 불편은 거의 못 느끼거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밥 제때제때 오고 쇼핑 모두 가능하고 해서 불편은 못 느끼는데 고향에 계신 저희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도 전혀 뭐 마스크 하나 사실 주문하지 못하는 실정이니까 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기획을 하고 섭외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걸 섭외해서 계속 섭외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못하고 있는데 요 컨텐츠를 저는 이제 적어도 올해 내지는 내년에는 꼭 한번 성사를 시켜서 이 수강 신청처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드리고 이게 온라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요런 컨텐츠를 좀 따뜻하게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이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를테면 뭐 수강 신청처럼 그런 네네.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네. 네, 그런 지금 불편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네. 뭐 인간 수명이 뭐 50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에서 60이신 저희 엄마도 아직도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남은 40년을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가까운 시일 내의 목표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단편 영화 작업도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고 또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가 되거든요. 아. 네, 그게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신가요? 이런 기회에 홍보를 좀 하셔야죠. 저 지금 스튜디오 룰루랄라라고 유튜브 컨텐츠 회사인데요. 아 네, 네. 네. 처음으로 이제 공포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많이 봐주세요.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한 감독님은 이제 그 민혁 씨랑 되게 친해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그러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최근에도 그 민혁이 아버지께서 최근에 1심 재판에 이제 통과가 되셔가지고 그 기쁜 소식이 있어서 최근에 연락도 했었고, 네.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고 여러 가지 잘 맞는 구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는 어떤 주제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찍었을 영화인데, 대충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는 할머니의 하루의 이야기라는 로그라인을 갖고 제작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입시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는 써놨고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입시를이라는 그런 거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제작에는 뭐 이렇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영화를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서 꼭 이거를 좀 실현시키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세갈마문 감독님은 사실 이제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품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이제 소개가 좀 되었고, 근데 뭐 저는 튜닝 더 라디오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 극영화 외에도 이게 지금 한국에서 어떤 그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그 지금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내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는 어떤 활동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문화예술을 다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뭐 다문화 센터나 뭐 어떤 애국인 뭐 복지센터나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은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가 뭐를 하냐, 특히 서울의 영등포에서 어떻게 뭐를 하냐 그럴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이제 많은 커뮤니티들 있어요. 그 커뮤니티끼리 많이 돌고 자기네만 어떤 행사를 만들고, 근데 이제 서로 섞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섞어보자라는 그런 거 하나 목표를 놓고 이제 우리 단체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만들어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또 처음에 얘기할 때 좀 나왔는데, 사실상 100명 이주민이면은 100명 얘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죠. 다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는 목적이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학생으로 오고, 누구는 노동자로 오고, 누구는 캐롤 이민자로 오고 그러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노동자면은 그냥 노동자로 보고 있고, 학생이 또 노동자로 보고 있고, 난민도 그냥 난민보가 아니라 난민 중에 이제 예술가가 있을 수 있고, 예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이주민 예술가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 뭐 가끔 영화에 그거 말고도 예술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냥 개인이 예술을 하면은 또 우리 사회랑 뭐가 연결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선하는 역할, 우리가 이제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이제 큰 사업이 이제 서울 이주민 예술제예요. 그 서울 이주민 예술제 이제 다양한 이주민 예술가들을 만드는 콘텐츠들을 모아서 그 예술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만약에 영화를 만들면은 영화 감독이 이제 만약에 이주민이면은 전주민 다른 아티스트들이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섞어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가 우리가 타ян성의 사회라고 얘기할 때면은 서로서로를 연대를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가는 방법이 같이 뭐가 해야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는 또 예술이라는 거는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우리 사회 어떤 통합,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런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아까 이제 자폐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네. 영국에서 이제 보조교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제가 그래서 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의 신발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바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폐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외가 되게 마련이고, 한국 정부라든지 교육 정책이 사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가 쉽게 뭐 장애인은 틀린 게 아니다, 다름이다,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공연불인 게, 우리는 아직도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고쳐야 되는 것, 마치 병으로 생각하는, 가끔 요즘에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아직도 자폐증을 앓고 있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폐라는 것은 그냥 장애라고 하는 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장애를 떠나서. 어쨌든 이 다름이 인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사회가 되는데, 전 이 영화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냐면,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특별하거나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의 소통 방식에 그 신발을 놓고 약간의 강박을 가진 그 소통 방식이거든요. 소통 방식에 거기 공감을 해주고는 마지막에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이 교실에서 적응할 수 있게 이 아이만의 그 언어, 소통을 이해하고 신발을 같이 돌려줌으로써 이제 이 아이는 이 교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매번 학교를 옮겨 다녔는데 이제는 옮기지 않고 편안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저는 너무 압축이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각에 예민한 장애인 분들한테서 크게 소리 지르는 선생님은 아주 그 안 좋은 매칭이거든요. 그럴 때 작게 얘기해 주는 배려라든가 약간의 배려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약간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무슨 소통을 하고 있는가, 특이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소통이구나. 그래서 좀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우리 나중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해요. 아, 좋죠. 여기 이런 날이 왔. 네, 말씀하세요, 감독님.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아, 미성년자는 맥주도 못 마시나요? 콜라를 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다양성 특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참 이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게,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항상 밝히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이 영화들, 인종 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세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쨌든 소수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만 던지면서 끝을 내고 싶은데, 영화라는 매체가 그런 소수자들을 껴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까요, 저희는? 네, 이태한 감독님. 영화라는 매체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제 7의 예술 중에서 가장 대중적, 가장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벤져스 아바타를 매국 명이 봤잖아요. 그런 파급력이 있는 예술인 만큼 정말 진중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라는 건 정서적인 측면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관계의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감동적인 톤앤 매너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일상적이고 담백한 이야기의 그런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일상적이고 담백하게 그런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그런 톤앤 매너로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관객들한테 전혀 거부감 없이, 아 정말 일상적인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 이웃 사람이고 내 친구고 내 애인이고 뭐 다 있구나라는 식의 톤앤 매너로 다가가는 게 제 이상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미지 감독님. 네, 오늘 대화에서 많이 나왔던 키워드인 것 같긴 한데요.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근데 저는 이제 들여다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자폐아 이야기 단편 애니메이션도 전 너무 좋았던 게, 그 아이의 시각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표면적인 게 아니라, 아, 얘는 속마음이 이렇고,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보여줘서 너무 좋았는데, 영화라는 매체가 그런 것을 하기에 굉장히 요긴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내면을 드러내되, 이게 강요가 아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나도 겪어볼 법한 이야기처럼 친근한 화법으로 좀 전달을 하다 보면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나 다양한 뭐 혐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갈마면 감독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디지털화 되면서 거의 영화는 되게 이전에는 뭐 영화관에 가서 봐야 있었고, 아니면 뭐 어떤 영화제에 가서 봐야 되고, 근데 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가까이 가겠다고 생각하고 들거든요. 저도 이제 이주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길에 가서 집회도 하고 뭐 마이크 잡고 내 목소리도 내고,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화 하는 사람들이 그 통로를 만약에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 사회 이제 소수자 얘기나 이제 사람들이 혐오 표현이나 그리고 이제 싫다는 거는 몰라서 그냥 그런 거거든요. 이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는 것보다 그냥 거부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병원 가면 아프다고 얘기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 소리 들어도 몸이 아프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다가가기 못해서 그래서 영화 매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술가가 이제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우리 사회를 바꾸자 예술을 통해서 그런 목적이 되게 예술가한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께는 약간 뭐랄까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지금 준비했는데.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하세요. 아니요, 하세요. 아니,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괜찮아요. 세 분은 이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고 이제 어떻게 네네. 보면 이제 그 영화를 보시게 되는 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영화인들이 어떤 영화들을 만들고 어떤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영상이란 거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 제가 준비한 답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기가 막히네요. 실은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영화는 어느 곳에든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즐겁건 뭐 어떤 일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화면으로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이제 쓰는데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맞았던 거 피해받았던 이야기들을 엄청 울면서 털어내면서 마지막은 가서 때려주고 복수하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근데 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진짜 이게 이분들의 목소리구나. 근데 선생님들이나 비장애인 분들이 이걸 좀 더 이쁘게 각색하고 이러는데 그냥 그대로 그분들이 느끼는 그 울분, 서러움, 그리고 차별 이걸 그대로 목소리를 내서 화면으로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영화인 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응분을 터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대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으로 듣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은 사실. 조금만 보태면 장애인분들이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영화적으로는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미화되는데 정말 진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집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성 감독들의 영화에 역시 여성 액션 히어로가 등장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넘었고 다들 이제 저녁도 드셔야 될 텐데 너무 오늘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관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사무국장님 먼저.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늙어갖고 새벽잠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세요. 되게 좋은 영화고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 상영이라는 게 참 아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만든 영화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관객분들의 접근성이 또 이렇게는 또 한편으로는 쉬워지는 게 아닌가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고생하시면서 만든 좋은 영화들이니까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컴퓨터를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영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한 것만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시대인 만큼 뭔가 사람들이 쉽게 뭔가 접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 더 쉬워졌는데 그런 점을 잘 활용하셔서 한 편만 보고 이런 것보다 좀 다수의 편을 좀 이게 뭐 어디 가시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13회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 문화 다양성 특별전 GV였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셨다가 영화를 보시면서 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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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잠시 사진을 찍겠습니다. 홍보해야죠, 이렇게.